안녕하세요. 사회과 교육과 교수 임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문화유산과 역사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역사인식,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바로 남한과 북한, 즉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점 때문이죠. 즉 이 교육이 통일교육이라고 하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 하나의 정치 단위를 이룬다라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남한과 북한은 현재 별도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국가인데 하나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할 때 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네이션이고 에스닉 그룹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역사와 역사관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국민국가가 등장할 때, 즉 네이션이죠. 이 네이션이 등장하면서 역사학은 이 네이션의 역사성을 설명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네이션은 현재 국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민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느 그 번역이 좋은지 논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국민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민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통상 이제 민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즉 민족의 역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학이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네이션의 기원, 즉 네이션이 왜 정당한가 하는 점을, 그 기원에 주목하면서 민족사의 고대사를 구성하는 역할을 근대 역사학이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네이션의 개념은 유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네이션도 근대에 들어서 그 발전의 과정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근대 시대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과는 다른 어떤 정치적 왕조의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민족 개념이 정근대사에 있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들인가를 먼저 잠깐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집단,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있던 민족의 개념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타났던 유럽, 그 중에서도 이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네이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독자적인 정치 국가를 조직하고 정해진 영토를 점유하고 특유의 인종 또는 인민을 구성할 만한 혈통, 언어, 역사 등으로 밀접하게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포괄적인 집단,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용례에서는 인종적 관념이 정치적 관념보다 더 강했지만, 최근의 네이션의 용례에서는 정치적 단위와 독립이라는 관념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렇게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네이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국어사전의 정의와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 다르지는 않죠. 대체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개 이런 범위,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민족 개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여러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민족의 기본 징표는 핏줄, 언어, 문화, 영토의 공통성 그리고 역사적 공동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 개념하고 뭐 많이 다른 그런 독자적인 개념을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핏줄, 즉 혈통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서 우리 국어 사전이나 옥스포드 사전에서의 개념에서는 물론 혈통적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크게 강조하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이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 간에 개념을 공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어떤 접점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같은 민족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죠. 즉 언어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와는 아주 동질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말을 쓰더라도 서로 다른 개념들을 갖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같은 용어를 쓰지만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일정하게 용어의 개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언어 공동체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아주 중요한 접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역사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동일한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물론 그 같은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점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역사라는 측면에서 그거 역시 또 서로 간에 극복할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사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점이 이제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서로 극복해 가고 있고 동질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한과 북한의 이런 역사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보다는 주로 북한의 역사인식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한의 역사인식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우리 한국사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북한의 역사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남북한의 역사 인식들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북한 역사학은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60년대까지 북한 역사학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역사관인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발전 과정을 생산력 발전에 의한 사회 경제 구성체의 합법칙적 교체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역사 발전의 어떤 동력을 계급투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학 60년대까지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어떤 계급성의 원칙, 역사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들은 기본적으로 식민주의 역사학을 비판하고 그래서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론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사회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합법칙적인 역사 과정에 기초해서 한국의 역사를 이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대와 중세의 시대 구분, 근대와 현대의 시대 구분, 이 점의 연구들이 집중되었고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들어서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60년대 후반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북한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주체사상이죠.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주체 사관이 입각해서 역사를 서술하게 됩니다. 물론 주체 사관은 유물 사관의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발전의 동인을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 점에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서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일성주의라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혁명 역사 그리고 일반 역사로 구분합니다. 하나의 역사 체계 속에서 파악하지 않고 일반 역사와 혁명 역사를 분리했다라는 그 지점에서 역사학을 정치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체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파악하고 서술했던 그 결과는 1979년에서 83년에 걸쳐서 35권이라는 이 방대한 서술로 구성된 조선 전사를 발간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이런 주체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기술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이후 특히 1993년 당군능을 발굴하면서 북한은 더욱더 민족주의적 역사학의 입장, 물론 북한형 민족주의 역사학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 이제까지 지켜왔던 주체사관 속에서도 지켜왔던 유물론적 합법직성에서 일탈하는 이런 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래 그 유물사관에서는 민족이라는 것이 부르주아 사회 형성기에 만들어진다는 이런 입장인데 이걸 부정하고 원형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조선 민족의 원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민족의 개념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북한에서 민족의 개념을 얘기할 때 그 핏줄의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제 이 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강조를 하고 민족이라는 개념도 수령을 중심으로 성립되는 김일성 민족, 특히 이제 혁명 역사 속에서는 이 김일성 민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이런 그 역사의 보편적인 접근 방법에서 아주 북한적인 형태로서 몰두해가는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선민족은 한 핏줄을 이어받으면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몇천 년 동안 한 강토 위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많이 사용하다가 근대에 들어서는 다문화 사회로 번화가면서 또 단일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 한국사를 설명하는데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민족의 위대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체형의 사회주의적 민족을 통해서 극단적인 민족주의 담론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민족주의가 갖는 체제 통합력을 가지고 김일성 유일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조선민족 제일주의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김일성 유일 체제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북한형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부르주아적 개념이니까 이걸 민족주의라고 그러지 않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이 우리 역사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장 근대에서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입장 다음에 역사를 바라보는 단계로서 시대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체사관 이전의 시대 구분은 어땠는가? 주로 1950년대와 60년대 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중세 시대 구분, 근현대 시대 구분에 따른 논쟁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삼국시기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 그 다음에 고조선 논쟁, 근세사 시대 구분에 관한 토론 이런 등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그래서 60년대 초에 일정한 토론들이 이제 정리되어 가지고 한국사를 바라보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합법칙적인 시대구분의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원시사회,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고조선 부여 진국이라는 것이고, 중세사회를 봉건제 사회로 보는데 삼국 이후가 중세사회다. 우리는 보통 고려 이후를 중세사회로 보는데 북한에서는 삼국 이후를 이제 중세사회로 보고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18세기 자본주의 관계의 맹아가 싹 트면서 근대 자본주의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런데 그때 식민지로 이제 전락하게 되니까 그때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에 의해서 현대 사회주의 사회가 구현되었다. 바로 이렇게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사회주의 사회까지 합법칙적인 발전 관계가 진행되어 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주체사관 이전에 대체로 60년대까지의 시대 구분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체사관이 등장하는 이제 70년대, 80년대의 시대 구분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물사관의 발전 법칙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세계사적 일반성보다는 조선 사회의 특수성을 보다 강조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 구분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다만 근대와 현대의 시대 구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역사 발전의 동인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그 점을 근현대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대를 이제 김일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1926년 사회주의 체제의 등장으로부터가 현대가 아니라 김일성의 활동으로부터 이 현대사를 규정하게 되고, 그 점이 이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조선 전사로 종합화되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형 민족주의 역사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조선 민족 제일주의와 또 한편으로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점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평양 중심의 역사 인식, 일종의 이제 평양이 성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갖춰 나가게 됩니다. 북한 역사 연구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역사학은 당과 사회과학원의 주도 아래 집체적인 연구를 주도해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 연구자들이 개인 또는 학회나 또는 이제 연구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 연구가 일어나고 있죠. 주로 물론 이제 국가기관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역사 연구자 개개인들이 역사 연구를 주도해 가는데, 이와 달리 북한은 당과 사회관이 이제 주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역사 연구에 있어서의 국가와 당의 입장들이 깊숙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역사 연구 기관으로는 이제 사회과학원 산하에 역사연구소, 고고학연구소, 민속학연구소, 민족고전연구소 등이 이제 역사 관련 연구기관이 있고요. 역사 관련 학회로서는 조선역사학회, 조선고고학회, 조선민속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원 산하에 있는 역사연구소 안에 7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 고구려사, 발해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외국사 연구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눈여겨볼 점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런 나라들이 다 중세사에 해당되는데, 이 중세사 연구실 안에 있지 않고 따로 별도로 독립시켜서
고구려사 연구실, 발해사 연구실 이렇게 따로 이제 연구실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은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이 편제가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 자체가 주체사관에 의한 유일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복무를 하다 보니까 학문 연구의 기본인 학문적 자율성, 이 다양성들이 상당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 남한의 역사학과 점점 괴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런 지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북한의 연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혁명 역사와 일본 역사를 구분했다라는 점은 이제 얘기가 되었고요. 특히 일반 역사에서도 원시와 고대, 여기서 이제 고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사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시대급분의 고대사. 북한에서는 고대와 중세, 초기가 포함된 거죠. 즉 삼국 발해까지의 고대사의 연구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연구 논문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거의 이 부분이 60% 이상이 되고 있죠. 오히려 우리의 역사 연구는 중세나 특히 근대 현대의 연구의 그 연구 범위가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바로 이 점에 이제 원시와 고대사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북한 역사의 내용도 주로 고대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대사 중에서도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역사를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리고 이제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론적 인식이 이제 북한 역사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들을 특히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그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정통이다 이런 개념은 갖고 있지 않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가 정통의 비중을 부여하고 있고 발해하고 통일신라의 그 시대도 발해가 더 정통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로 이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 고려로 이어지는 이런 정통의 흐름들이 현재 북한 국가로 이어진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정통론적 인식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이런 정통론적 인식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동명왕릉하고 정릉사를 이제 1989년에서 93년까지 발굴하고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에서 3년까지는 왕건릉을 발굴하고 개건을 하고요. 93년, 94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 북한 역사학의 변화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 단군릉 발굴인데 단군릉을 발굴하고 이제 개건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동명왕릉입니다. 그 전에 모습인데 이 동명왕릉을 이렇게 이제 웅장하게 성물도 세우고 이제 개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명왕릉 앞에는 이제 정릉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터를 이제 발굴했습니다. 발굴하고 이와 같이 이제 일종의 복원을 한 거죠. 정릉사를 이제 복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릉과 그 정릉사를 이와 같이 개건함으로써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왕건릉을 이제 개건하고 또 발굴 조사하고 개건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그 전에 왕건릉의 모습인데 왕건릉을 이제 개건한 모습입니다. 국민왕릉과 조선시대 왕릉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와 같이 잘 만들었던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그 왕건 청동상이죠. 왕건의 청동상.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 뒤편에서 발굴돼 가지고 널리 알려지게 됐던 왕건 그 상이죠. 이와 같이 이제 왕건릉을 이제 개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고려의 시조를
이와 같이 이제 추승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최종적인 결과는 당군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군능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북한이 원시사와 고대사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씀드릴 얘기는 뭐 60년대 이후의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주로 90년대 이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북한형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역사 속에서 투영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의 그 원시사의 기본 개념들은 조선민족이 이 한반도, 즉 본토로부터 기원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이전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던 전파론을 완전히 부정하고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한반도에서 조선민족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원시사회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석기 유적도 시기적으로 계속 상향합니다. 북한 상원에 있는 검은 모루 동굴 유적도 100만 년 전으로 상향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화석들이 쭉 나오는데 역포인, 덕천인, 승리산인, 만다린 이러고 이름 붙였던 인류 화석들을 하나의 계통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역포인과 덕천인은 이제 고인이고 승리산인, 만다린, 신인,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해당되는 이제 종이 이제 신인인데 승리산인, 만다린 이 신인들을 이렇게 흐름을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서 이들을 조선 옛 유형 사람들이다. 조선 사람들의 옛 모습, 옛 기원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인, 구석기 후기에 등장하는 신인부터 신석기, 청동기 시대까지를 하나의 혈통 계통으로 쭉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조선 사람들의 혈연적 기원들이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점에서 단일 민족론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단일 민족론하고는 또 개념이 많이 다른 것이죠. 북한의 고조선사 인식은 이제 원시사 인식을 이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뭐 북한에서도 고조선이라는 것이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점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고조선사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1993년 당군능 발굴이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물론 이 발굴은 김일성 교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당군능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서 인골이 남녀 인골이 나왔는데 그 남녀 인골이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3000년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곧 단군이고 단군의 부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 연대 측정의 결과가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 이 무덤 자체가 고조선 시대 무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연대 측정에 의문이 많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당군은 어쨌든 신화적 인물로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 북한에서도 그렇게 봤었죠. 이걸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역사적 인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를 기초로 해서 실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박달족이라고 하는 걸 등장시키고 박달족의 지도자로서 당군 뭐 이런 존재들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 시대부터 이제 전승되어 왔던 무덤입니다. 평양에 보면 당군능이 있습니다. 기자능도 있고 당군능이 있는데 조선 시대 당군능이라고 이제 알고 그렇게 지정되어 왔는데 실제 발굴해 보니까 이거는 고구려 시대의 석실분입니다. 고구려 석실분인데 북한에서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고구려 시대 이런 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고구려 시대 석실분을 어떻게 고조선이라고 하느냐? 이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당군 시대부터 내려왔던 무덤이었는데 고조선을 계승했던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시대에 당군능을 고구려식으로 다시 개조한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 석실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인골의 연대 측정에 의해서 이것이 당군과 그 부인의 유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 당군동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군동도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개건을 하게 됩니다. 이 당군동을 이제 참배하러 가는 행렬들의 모습입니다. 고구려의 그 장군총이 떠오르시죠? 그 당군총을 큰 규모로 이와 같이 이제 개건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당군의 초상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서는 당군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특정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왕들을 이제 당군이라고 통칭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에서는 당군을 구체적인 실존 인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93년 당군동 발굴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 해석의 준비들을 거쳐서 1998년에는 대동강 문화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동강 문화는 인류의 5대 문명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4대 문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4대 문명의 버금가는 또 그거에 못지않는 하나의 문명권으로 대동강 문명이 있다. 그래서 이 대동강 문명을 주장하기 위해서 청동기 문화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청동기 문화는 요동 지역이 중심이고, 고조선의 중심도 그래서 요동에 있었고, 이 비파형 동군 문화는 기원전 12세기부터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존의 북한의 이제 견해였는데, 당군동 발굴 이후 고조선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 또 당군이라는 존재가 기원전 30세기, 즉 3000년 전부터 이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니까 이 청동기 시대를 30세기까지 후반까지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군 문화의 그 중심지도 요동 지역이 아니라 바로 평양이다. 그래서 기원전 24기에 그부터 이제 청동기 비파형 동군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서부 지역의 고인돌, 물론 탁자식 고인돌이죠. 그다음에 성터, 대규모 추락, 팽이형 토기 문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강 문화를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 대동강 문화로는 근자에는 북한에서도 뭐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내적으로 대동강 문화로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당군의 발굴과 대동강 문화론의 입장에서 고조선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당군조선, 후조선, 만조선으로 이제 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기자조선은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군조선의 건국연도는 당군에 의해서 기원전 3000년 이전으로 올라가고, 후조선은 당군조선 내부에서 왕조 교체가 일어나는데 대체로 기원전 14세기에 왕조 교체가 일어나고, 이 만조선은 이제 위만조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만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이제 위만조선으로 가게 되고, 대개 후조선 무렵에 주변에 있던 부여, 그다음에 구려는 이제 고구려의 선행 국가라고 보는 겁니다. 구려, 진국이 고조선의 후국으로 등장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영역을 광대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조선이 그 한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는 평양 일대에, 즉 고조선의 중심지에 낙랑국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조선의 역사를 그전과는 다르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합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적 입장에서 보면 노예 국가니까 노예 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계급적 해석보다는 당군은 민족의 원시조다. 조선 민족의 원시조로서 민족적 해석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에 관련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위조로 규정되어 있는 규원사와 당군세기, 당기고사, 그전에는 북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던 이런 책들, 이런 책들에 의해서 고조선의 왕계를 복원하려는, 즉 영구 방법론의 과학성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이런 접근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조선의 역사 인식에서는 우리 남한과 아주 큰 먼 거리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북한의 그 역사책에서 보이는 세계 5대 문명 지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조선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지도 그림들인데, 이렇게 당군 조선 때는 만주와 한반도 일대가 하나의 고조선 전체 영역이었다가 이제 후국들이 진국이나 구려나 부여들이 독립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만조선 때의 영역이 이제 축소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고조선의 지도를 변화합니다. 우리 역사책에 보이는 지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제 고구려사, 삼국사 인식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사를 중시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그 전사로서 이 구려라는 존재를 이제 상정하게 되고, 고구려의 건국은 기원전 277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고조선을 계승한 천년 강성대국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기원전 277년에 건국을 하게 되면 뭐 고구려의 그 왕조가 지속했던 시간이 이제 1000년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백제의 시조는 이제 주몽의 아들로 나오니까 백제의 건국 연도도 이제 상향 소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삼국시대 역사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삼국 통일을 부정하고 통일신라는 이제 후기신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 남북국 시대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후기신라, 발해 이렇게 구분을 하되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중심이 되고 정통이다라는 이런 정통론적 인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되게 역사 인식에 특히 고대사, 원시사, 고대사, 고조선사의 그 차이들, 인식의 차이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문화유산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을 짚어보는 주된 이유는 사실은 이런 문화유산, 이런 유물, 유적들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들, 실체들이 되겠죠. 앞으로 남한과 북한의 역사 인식의 공통점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역사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의 반영물들이었던 이런 역사 유적과 유물들, 이런 유물들에 기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도 적지 않은 우리 역사의 유적 유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북한의 그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장 먼저 등재됐던 것은 2004년에 고구려 고분군입니다. 지금 평안과 평안남도, 남포, 황해남도 일대에 존재하고 있는 고구려 벽화고분들 32여 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죠. 2004년에 사실 여러분들은 아마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중국에서도 고구려의 왕도와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고구려의, 중국의 고구려 유적과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동시에 이제 등재되게 됩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왕릉과 귀족묘 한 40여 기, 그다음에 성곽들도 같이 등재가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2004년에는 고구려의 문화유산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적임을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유적들은 주로
고구려 중기 후기의 문화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들이고, 중국의 세계문화유산들은 고구려 전기의 고구려의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에 따로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우리가 고구려의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 유적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이제 북한의 고분군들의 위치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진파리 고분군입니다. 동묘왕릉 뒤편에 있었던 여러 고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진은 아마 익숙해질 텐데, 바로 이것이 이제 진파리 고분군에서 출토되어 있던 이 삼저고를 보여주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금 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진파리 1호분의 사신도의 모습입니다. 아주 뛰어난 벽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가 이제 청룡과 백호였다고, 여기는 이제 현무, 그리고 이제 주작, 이게 그림입니다. 특히 현무 그림은 잘 안 보입니다만, 현무 그림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소나무에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그런 소나무 그림. 일종의 이제 풍경화죠. 요 모습만 따로 본다면 가장 오래된 풍경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소나무 그림이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쌍용총의 벽화와 그 벽화의 모습입니다. 쌍용총의 일부 벽화의 잔편이 일제 시기에 떨어진 것들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 그 고구려실에 쌍용총의 일부 벽화 잔편이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앙박물관에 가게 될 경우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벽화가 갖고 있는 뛰어난 예술성들을 작은 잔편입니다만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이 고분 널리 알려져 있죠. 특히 이 행렬도, 행렬의 그림을 보면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그 치마와 통한다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벽화 그림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북한에서는 그래서 고국 원앙릉이라고 보고 있는 안악삼호분의 모습입니다. 특히 그 행렬도가, 아주 장대한 행렬도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덕흥리 고분입니다. 그 북한에서 발견되었을 때 여기에 유주사사 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유주사사 진의 관직이 고구려 고분에서 유주사사 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역이 지금의 북경, 유주 북경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대표적인 고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실과 후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고분 전체에 하나가득 그 아주 다채로운 벽화들이 가득한 그런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무덤이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천장에 하늘세계가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견우와 직녀, 아마도 가장 오래된 견우 직녀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견우 직녀 그림이 나와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강서대묘죠. 그래서 대묘, 중묘, 소묘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강서대묘의 사신도가 가장 유명하죠. 청룡과 백호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장희미술의 최고봉이라고, 최고봉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현무도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일제 시기에 모사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강서대묘는 이 사신도가 유명합니다만, 이 사신도를 배치하고 있는 고분의 공간, 이 공간 자체도
상당히 조화롭고 완벽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2005년에 북한의 벽화 고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 앞서 보여줬던 이런 고분들을 가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은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강서대묘에 들어갔을 때 이 공간이 주는 그 완벽한 조화로움에 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공간이 갖고 있는 그 비례가 갖고 있는 그 조화로움, 이것들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개성 역사 유적지구도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의 계기는 이 개성이 10세기에서 14세기 동안 지속된 고려의 역사 문화를 증명하는 유산이다. 특히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 왕조 이전의 여러 국가들의 가치관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보여주고 동아시아에서 불교 사상이 유교 사상으로 전환했던 시기를 잘 보여주는 특출한 유산이다. 이런 점에 의해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던 것이죠. 현재 12개의 유적이 지정되어 있고 개성의 성곽과 만월대와 첨성대, 남대문, 성균관 등등의, 그리고 왕건능을 비롯한 이제 고려 왕릉 등등이 이제 하나의 개성 단위가 돼서 개성 역사 유적지구로 이제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성의 그 나성을 비롯한 성곽 유적이고, 많은 유적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그 개성의 고려의 궁궐터인 궁성 만월대가 되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태조 왕건능은 되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공민왕릉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 만월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만월대에도 탐방을 가봤는데 아주 인상적인 게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중심적인 그 궁궐이 이제 쭉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언덕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왼쪽 편에 이제 많은 그 건물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많은 발굴들이 이 일대 이제 발굴들이 진행되고 있고, 고려시대 금속활자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찾아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릉의 모습이고, 아까 이제 왕건능의 공민왕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성 성균관, 그 다음에 개성 남대문, 이런 모습들이 현재 잘 남아 있어서 고려시대의 역사들을 증거해주는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 2건입니다만,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이 이제 그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역사유적지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평양 일대의 역사유적들의 다수들이 지정되어 있고, 아마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목록에 있으니까 등재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평양 일대의 역사유적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평양 일대는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사실은 고려 시대 서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역사들이 오랫동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고구려의 유적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많은 성곽과 고분들이 이 평양 일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고구려의 장안성이라고 하는 성곽 유적이고요. 여긴 청암동 토성, 그다음에 일대는 대성산성 등 이런 이제 유적들 위성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고구려 시대의 궁성이라고 보여주는 안암궁터의 이제 구조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위에 있는 대성산성의 성벽, 물론 다 그 복원 정비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건 장안성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을밀대의 기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장안성의 모습이 이제 조선시대에 평양을 그린 많은 지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깥의 모습들이 바로 이제 요 모습들이 조선시대 지도 속에 이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동문과 부병루, 그다음에 그 영명사, 5층 탑 등등의 유적들이 현재 평양 일대에서 역사 도시로서의 평양에 기온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북한의 역사 인식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산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점들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같은 역사를 이제 갖고 있는데 특히 고조선 근래에 들어서 고조선의 인식에서 보듯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굉장히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뭐 꼭 통일은 하지 않더라도 같은 역사를 대상으로 이해하면서 서로 접하고 있는 현재는 두 개의 정치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차이들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통일 문제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만 오히려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이와 같은 문화적, 학술적 측면들을 매개로 해서 남북한이 보다 접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것이 역사 연구의 태도의 문제죠. 앞서도 쭉 얘기했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에 역사학이 일종의 주체사관이나 이런 입장에서 그 정치적인 영역에 종속된 듯한 성격들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학술성과 실증성들을 많이 취약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어쨌든 점차적으로 어떤 태도로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학술회의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가 자신들의 주장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엄격한 실증과 학술을 뒷받침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남한 학계에서조차 인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북한은 역사 인식에서도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점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남북 간의 학술 교류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05년에 그 북한의 평양에 가서 고구려 벽화 고분들을 조사하기도 했고 또 남북한 학술회의들을 몇 차례 같이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시절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의 동북공정에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제 대응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학술회의들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죠. 사실 그 북한에서도 학자들은 이런 학술회의 속에서 보다 실증적이고 학술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는 노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이제 우리가 뒷받침시켜 주는 것이 외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학술회의와 연장선 속에서 고구 발굴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북한의 만월대 같은 개성 만월대 같은 경우가 그동안 우리 한국 측에서 많은 비용과 장비 그다음에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남북한의 한 연합 발굴 조사들을 쭉 꾸준하게 이뤄왔고 특히 이 만월대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타깝게 남북한의 관계가 냉각이 되면서 만월대 그 공동 발굴 조사도 현재 지금 오랫동안 그 중단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개방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가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 유적하고 유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객관적 실체들이죠. 이 객관적 실체들을 학술적으로 분명하게 규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한이
공통의 지점들, 역사를 바라보는 또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공통의 지점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벽화 구분을 이 공동으로 조사할 때도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 차이들이 점점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봤던 것이죠. 지금처럼 남북한이 학술 교류조차 차단되어 있는 이 과정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역사 연구라고 하는 남북한의 그 정치적인 단절성들을 조금씩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들이 바로 이런 학술과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학술과 문화들의 접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의 역사인식과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